19강 들어왔습니다. 19강은 노동시장 분석입니다. 자, 제가 이제 거시경제는 큰 그림을 잘 만들어서 봐야지 잘 이해가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아직까지는 시장을 생산물 시장만 봤는데 이제 노동시장이 들어갈 겁니다. 큰 그림은 다음에서 이제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러면 이번 시간에 뭘 배울 거냐라는 거예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라는 것, 이것 때문에 수요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급 곡선을 보고 이 노동의 수요 공급 곡선이 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만나서 균형을 이루겠죠. 근데 균형을 이루지 않게 하는 요인들, 이게 마찰적 요인들이라는 게 요인이라 그러는데, 불균형, 그러니까 균형으로 못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에요. 한번 올라간 임금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렇게 순서대로 볼 겁니다. 자, 왜 노동시장이 중요한지를 요걸로 가볍게 보여드리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산출물 시장이에요. 여러분, 경제는 시장 분석인데 시장 앞에 있는 게 거래된다는 얘기예요. 산출물, 다른 말로 생산물, 다른 말로 재화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재화의 수요가 있고 산출물의 공급이 있잖아요. 그럼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가격이죠. 거시경제에서는 물가라 그러죠. 물론 경제학을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다 보면 케인즈 단순 모형, ISLM 모형, ADAS 모형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이 물가는 그때 가서 ADAS 모형에서 나오죠. 그럼 우리는 교양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아예 물가를 그냥 제가 집어넣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이거예요. 왜 수요가 먼저냐라는 거야. 이거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분이 이제 일반 이론을 쓰면서 거시경제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1929년에 대공황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총 수요가 있고 총 공급이 있다, 혹은 수요 공급이 있다 그러면 공급이 많은 거야. 이게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를 늘려야겠지. 수요를 늘리자니까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줘야 되는 거야. 소득을 올려주자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이니 뭐 그 당시에는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 우리나라로 치면 뭐 4대강 사업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이 생겨서 수요가 늘어나겠지. 그러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수요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 수요, 총 지출이죠. 요 위에 라인에 있는 게 우리가 거시경제학의 기초에서 배운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수요를 구성하는 게, 즉 지출을 구성하는 게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 요거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죠? 특히 투자 지출은 이제 재고 투자도 들어가고, 신규 주택 매입을 하는 거는, 구입을 하는 거는 투자 지출에 들어간다. 이런 거 좀 조심해 하셔라. 고정 투자, 즉 자본재와 중간 투입물의 차이, 이런 거 보셨고, 순수출은 이제 무역 수지를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경기 변동론을 배우실 건데, 그때 가면 정책 얘기를 해요. 국가가 어떤 정책, 경기를 변동되니까 그거를 좀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고 줄이는 거를 재정 정책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화폐 얘기를 할 때는, 화폐 시장 얘기로 들어갈 때는 통화 정책이라는 걸 하나 더 끄집어낼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늘렸어요. 그러면 수요가 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수요가 늘면 뭐가 늘겠어요? 공급이 늘겠지. 이 공급은 우리가 생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GDP와 GNP. 요걸로 측정하죠. 방법은 최종 생산물의 총합이든가 부가가치의 총합. 둘 중에 어느 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변하면 공급이 변해. 그러면 여러분이 공급이 변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 시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노동 시장을 할 거예요. 이 노동 시장을 이번 시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 시장을 하고 나서 실업 문제를 다음 강의에서 다룰 거예요. 여기서 실업이 나오니까 당연히. 자,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시장 앞에 있는 이 노동이 이제 상품으로 사고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 노동 상품에 대한 공급이 있겠죠. 그럼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는 게 뭐예요? 가격이죠. 그러면 노동이라는 상품의 가격을 뭐라고 부를 거냐라는 거야. 임금이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 그러면 자,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을 했어요. 정부 지출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수요가 느는 거예요. 4개를 더한 게 총 수요니까 총 지출이 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총 공급이 늘어.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뭔 일이 벌어지냐?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노동 수요가 늘겠지. 노동 수요는 기업이 하는 거예요. 노동 공급은 우리 같은 개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살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럼 임금이 올라가는 거야. 임금이 올라가니까 국민소득, 즉 여기서는 뭐 근로소득이라 줬죠. 이게 느는 거란 말이에요. 분배 측면의 국민소득을 이제 국민소득이라 그런 거예요. 요거 측정은 GDI로 하든가 GNI로 하는 거죠. 요 과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소득이 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총 지출이 만약에 이걸 가져간다 면 이렇게 늘 수 있겠지. 수요가 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거시경제 기초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나라가 잘 살아요? 비교할 때 처음엔 요 GDP 가지고 1인당 GDP를 가지고 했죠. 실질 GDP죠. 정확하게는 명목 GDP가 아니고. 자, 그걸로 했고,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교육 조건이 반영 안 돼. 그럼 1인당 GDI로 갈 수 있죠? 근데 얘는 대회에서 수치한 거, 대회 순수치 요소소득 이런 걸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GDI다 그걸 반영한 걸 1인당 GNI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각 나라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각 나라의 물가 수준을 고려, 즉 구매력 수준을 고려해서 물가를 조정해 주는 게 구매력 기준 GDP다. 구매력 평가 GDP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배우셨고, 그죠? 요 GDP 가지고 명목과 실질로 해갖고 순수한 생산량의 변화는 실질 GDP다. 그 비율을 가지고 물가 수준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그 GDP 디플레이터 뭐 이런 걸 배우셨단 말이에요. 자, 이 흐름이란 얘기예요. 이 흐름 합배시장 할 때 또 할 건데요. 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왜 노동시장을 해야 되냐라는 거야. 물론 다음 강의 실업과도 연관이 되는 거지만 바로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미시적으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다 합하면 거시적인 한 나라의 총 노동 수요가 있고 총 노동 공급이 있고 총 임금이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되니까. 그래서 미시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시 파트 할 때 여러분 생산물 시장에서 가격이라 그런다 그랬죠. 여기를 거래량, 그다음에 공급, 수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왜 가격에 대해서 우상향합니까? 한계 생산이 체감하니까. 그 말은 한계 비용이 채증하니까 한계 수용 의사 금액이 증가한다. 그래서 공급량을 따라서 비례하게 우상향한다. 그럼 수요 곡선이 왜 우하향합니까? 한계 효용이 체감하니까. 그죠? 그러면 한계 지불 의사 금액이 감소하니까 우향한다. 모양을 배웠잖아요. 그다음에 이동해서 이 원인 변수 중에 여기 가격이라는 명시적 변수가 있으면 가격이 움직일 때는 그래프가 안 이동하고 요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 이제 수요 공급 법칙, 수요 법칙. 그다음에 그 위에 원인들 연관 요런 게 변하면은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또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 늘면 우측, 줄면 좌측으로 가면 돼요. 그럼 생산물 시장이 이렇다 그러면 거시적으로 보면 모든 재화의 공급을 다 합하면 총 공급이 될 거고 총 수요가 될 거고 가격은 물가가 될 거고 모든 재화의 가격을 다 더하면 모든 거래량을 다 더하면 다른 말로 생산했다는 얘기잖아요. 총 생산 GD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에 의해서 요게 만약에 100억이라 그러면 요것도 100억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요거를 국민소득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총 지출해도 상관이 없죠. 3면 등가의 원칙. 이렇게 놓는데 보통은 이제 생산 내지는 소득 뭐 어떤 걸 표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시적으로는. 그래서 거시적으로 수요가 늘었어요. 그러면 우측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 공급이 늘었어요. 이러면 물가가 떨어지네요. 뭐 이런 걸 여기서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대 해석해 본다 그러면 알 수 있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미시적으로 노동 수요 공급을 끄집어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래되는 게 노동이잖아요. 가격이 임금 여기 있죠? 여기 이제 노동량이에요. 그럼 노동 공급을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 원인이 임금 있고 노동 수요에 임금이 있잖아요. 노동 공급이 왜 우상향합니까? 라는 건 직관적으로 그냥 갑니다. 아니, 임금 많이 주면 여러분 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죠. 임금하고 얘는 정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플러스라는 걸 양의 관계 또는 정의 관계, 포지티브라 그러는데 어떻게 번역해서 상관 이건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임금 올라가면 노동량 늘어나요. 이런 얘기고 여기 노동 수요는 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이거를 이제 음의 관계 내지는 부의 관계, 네거티브. 요거는 반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비례 그냥. 왜 반비례하냐? 그 이유가 우리가 앞 위에서는 수요가 한계용이 체감하니까 우하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노동이 왜 투입량이 임금에 반비례합니까? 라고 그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이제 배울 겁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에다가 그 만든 생산물의 시장 가격을 곱한 건데,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얘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떨어져. 체감하니까. 자, 이건 이제 이거부터 우리가 바로 다음 장면에서부터 요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만 대충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이동은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취향, 시간의 기회비용, 인구 이런 게 변하면 노동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해요. 늘면 우측, 줄면 좌측. 임금이 변하면 이동하진 않죠? 요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임금이 변하면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생산물 가격, 생산물의 수요, 기술,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이런 것들이 변하면 노동 수요 곡선 자체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주의할 건 노동의 수요 주체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공급자, 사장님 입장에서 노동 수요를 이해를 해야 돼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노동 공급은 개인이죠. 또는 뭐 가계 부분. 이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노동 수요, 내가 근로자야. 그럼 노동 공급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시적으로 뽑아낸 다음에 이거를 다 합하면 거시적인 노동 수요, 노동 공급, 임금 이렇게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시적인 걸 확장만 하면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출발해 보죠. 자, 제가 방금 강조했던 게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동의 한계, 영어로 Value Marginal Product of Labor에서 줄여서 VMP, 여기 하점자로 L 이렇게도 쓰는데요. 여기 이제 V자하고 M자하고 P자하고 여기 L은 하점자로 Labor는 이렇게 쓰는데 얘가 어떻게 계산되냐? 노동의 한계 생산 곱하기 시장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노동의 한계 생산은 이미 알고 있죠? 한계 생산이니까 노동 한 사람 더 추가했을 때 추가로 증가하는 생산량이 얼마냐? 얘는 당연히 노동의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자본도 마찬가지죠.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가치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얘기 아주 쉽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기 노동 한 단위를 더 고용할 때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추가적 수입. 요걸 얘기하는 건데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을 고용했어요. 한 사람을 고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고용해서 추가로 만들어낸 그 전에 10개 있었는데 15개, 그리고 5개. 5개를 추가했어요. 그러면 요 한 개가 시장에서 1,000원에 팔립니다. 시장 가격 여기.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기업에 기여한 게 뭐예요? 얼마치 기여한 거예요? 5,000원어치를 기여한 거야. 이거예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고용해서요. 이 사람이 몇 개 더 만들었어요. 5개 더 만들었네요. 추가로. 근데 이게 시장에 얼마에 팔려요? 한 개당 1,000원에 팔려요. 그러면 5,000원어치 우리 기업에 수입을 갖다 준 꼴이네. 추가적 수입. 요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임금을 얼마 줘야 될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5,000원을 주는 게 최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5,000원 덜 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 않아. 한계 때문에.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다음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노동 수요 얘기를 할 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동의 한계 생산, 마지막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반드시 가치.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되냐? 노동의 한계 생산에다가 시장 가격을 곱한 거예요. 그 말을 얘기를 하면 이놈이 우리 기업에 추가적으로 가져던 수입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건 두 놈이잖아요. 노동의 한계 생산과 두 번째 시장 가격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10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10,000원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임금 더 줘도 되지. 근데 5개는 그대로인데 시장 가격이 2,000원이 된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10,000원이 됐잖아요. 그럼 기여도가 더 커졌죠.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물과 시장 가격이 클수록 개별 기업의 노동 수요가 크고, 즉 다시 말해서 더 많이 고용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그놈의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커지니까. 따라서 노동의 시장 노동, 그러니까 전체 노동 수요도 커질 것이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외우지 마세요.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한계 생산은 그런데 체감하잖아요. 이 한계 생산이라는 건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떨어진단 말이에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도 그래서 떨어진다라는 거야. 즉 우하향한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노동 수요예요. 즉 고용량이라는 거예요. 수요량. 여기가 VMP, 수직축을 VMP라고 하자는 거야. 그럼 얘를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니까 이거 시장 가격도 곱한 게 얘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도 떨어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용량에 대비해서 얘도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수평축은 노동 수요량이고 수직축이 이제 VMPL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이. 그러면 우하향한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임금 얘기로 넘어가야 돼. 그러면 기업은 노동 수요를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는 게 최적이냐라는 거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미시경제에서 여러분 이윤 극대화 조건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MR 이꼴 MC 요거 갖고 했잖아요. 요거보다 클 때, 작을 때, 이꼴일 때. 그래서 제가 등산을 예를 들었어요. 수학을 안 쓰다 보니까 여기가 극대인데 가장 좋은 거예요. 이윤 극대가 되는데 극대가 아니면 움직여야 돼요. 계속 올라가고 어느 쪽으로 가든 올라가고 있어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이 더 큰다. 이 얘기는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더 크면 계속 판매를 해야 되는 거야. 반대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크면 판매량을 줄여야 되는 거야.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같다 그러면 변화시킬 필요가 더 많이 팔 필요도 없고 더 적게 딱 거기서 멈춤. 그러니까 정상에 올랐다는 얘기. 제가 이걸 이제 힘주어 얘기했어요. 똑같은 논리예요. 만약에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임금보다 더 높아요. 즉 다시 말해서 얘를 고용했더니 5개를 추가했는데 시장 가격은 1,000원이야. 그래서 5,000원이 그 노동자의 한계 생산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임금을 4,000원 주고 있는 거야. 4,000원이래. 그럼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사장이면 얘가 기여하는 수입 기여분이 5,000원인데 얘한테 줘야 되는 건 비용이잖아요. 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입이에요. 간단하게 노동. 그러니까 수입이 비용보다 크네? 그럼 더 고용해야지. 아직 그러니까 꼭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임금이 6,000원이래. 그러면 고용을 줄여야지. 비용이 더 크게 고용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딱 멈추냐? 요거랑 같을 때 임금이랑. 그러니까 이윤극대화처럼 정상에 있는 거. 이윤극대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적 고용량이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업 입장에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가장 이윤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고용량이 뭐냐? 노동의 한계, 마치 MR과 MC가 같을 때처럼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와 즉 얘가 우리 기업에 추가로 준 수입과 얘한테 나간 비용, 임금 요것이 같은 수준이 될 때까지 고용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최적의 고용량이다. 자, 수학을 쓰면 너무 간단한데 이거 안 쓰자니까 이윤극대화할 때 그 느낌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최적 노동 수요량, 고용량은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와 임금 수준이 같을 때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노동 수요라는 게 여러분, 노동 수요라는 걸 잘 수요 곡선 생각하세요. 주어진 가격에서 주어진 임금이죠. 임금 수준에서 의사표시라는 거야. 고용량, 수요량을 표시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가 임금이라고 하죠. 임금이 1,000원이에요. 자, 임금 1,000원이에요. 그럼 어떤 기업 사장님이 우리 5명 고용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임금이 500원이에요. 그럼 우린 10명 고용할게요. 이렇게 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연결한 게 노동 수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업가는 뭐를 추구하죠? 이윤극대화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고용량을 항상 어떻게 하죠? 최적 고용량을 가져갈 거야. 그럼 100원, 임금 1,000원에 5명을 했다라는 건 이미 요게 최적의 고용량이란 얘기예요. 맞죠? 최적의 고용량을 바보가 아닌 이상, 물론 우리가 경제학에서 항상 주체를 AI급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최적 고용량에서 임금이잖아요. 임금은 뭐와 같아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와 같은 거야. 그죠? 요 임금은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 고용량 수준에서 임금, 반대로 얘기하면 또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임금과 노동 수요량이 음의 관계가 되는 이유는 당연히 그렇다. 자, 그럼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노동 수요량이에요. 수요량. 여기가 VMPL. 노동의 한계상 우양하는 건 이제 보셨죠? 한계상 차감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노동 수요량이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임금이라고 하죠.
최적으로만 고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항상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노동 수요라는 게. 그러니까 노동 수요 곡선은 곧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를 반영한 거야. 주어진 고용량이 돼서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를 반영했다. 왜? 임금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음의 관계를 갖는다. 이거를 이제 제가 다시 정리한 게 요거예요. 똑같이 정리한 겁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는 요거죠. 그런데 요 한계 생산이라는 건 체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한계 생산 가치도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는 한계 생산 가치가 추가된 수입인데 추가된 수입이 계속 줄어드니까 결국은 총 수입도 감소할 것이다. 계속 늘리면 그 이유가 요 감소하기 때문에 얘가 감소하는 건 얘가 체감하기 때문에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시장의 임금보다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높아야 고용을 늘린다. 더 고용한다. 늘릴 유인은 반드시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높아야 늘릴 수 있죠. 근데 이제 최적의 고용량은 임금과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같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와 노동량은 음의 관계. 그럼 다시 말해서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임금과 같은 거니까 임금과 노동량은 음의 관계. 그래서 우하향하는 노동수요 곡선. 여기 노동수요이라 그러고 임금이라 그러면 우하향하는 노동수요 곡선인데 이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곡선하고 똑같죠. 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이 이겁니다. 이제 결론 이제 끄집어냈어요. 복잡한 과정인데 여러분한테는 딱 요 단어가 필요한 거죠. 제가 이니셜로 써볼게요. MPL 노동의 한계 생산이죠. 요 MPL이 체감하니까 뭔 일이 벌어져요? VMPL이 떨어져.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된다? 우하향한다라는 거예요. 요게 결론이야. 요점이 그러니까 노동의 수요 곡선을 결정하는 거는 네,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다. 그게 그러니까 노동의 수요는 그걸 보여주고 있다. 수요 곡선은.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노동량을 늘리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우하향하잖아요. 노동 수요도 우하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 수요 곡선은 곧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곡선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우리 교양 경제에서는 요 본질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 그러고 이론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어떻게 내가 수요를 할 거냐, 요거를 노동을 고용을 할 거냐는 그 사람의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계 생산 쉬운 말로 하면 우리 기업에 추가로 가져다 주는 수입의 크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로 많은 수입을 갖다 주네. 그러면 그 사람 많은 갖다 주면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만큼 임금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이제 이동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요 함수에서 이제 임금 얘기, 임금은 곧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한테 주는 거는 얘가 움직이면 노동 수요 곡선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금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을 그리면 되죠. 요렇게 여기가 이제 우하향하잖아요. 여기가 임금이고 여기가 노동 수요량이다. 그러니까 임금이 하락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동 수요량이 증가한다. 여기 점에서 임금이 이렇게 하락하면 노동 수요량이 이렇게 늘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반비례하니까 우하향하니까 노동 수요 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그 자체가 이동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나머지 요소들이 변하면 노동 수요 곡선은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생산물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자고요. 그럼 요거 시장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요게 그렇죠? 상품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떨어지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도 떨어지죠.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는 곧 노동의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노동 수요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가 주니까 노동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죠.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하락합니다. 시장 가격이 떨어지니까 얘도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노동 수요가 준다는 얘기예요. 노동 수요가 주니까 노동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외우지 마세요. 이해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생산물의 수요. 자, 이번에는 요거 똑같은데요. 얘가 만든 게 사과라고 얘기해봐요. 사과의 수요가 변한 거예요. 만약에 사과의 수요가 줄었다고 얘기해봐. 그러면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안 팔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노동의 한계선 가치에 영향을 주지만 그럼 안 팔려.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만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고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고용을 안 하지. 즉, 노동 수요를 안 하죠. 물건을 더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노동 수요가 줄죠. 준다는 얘기예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에이, 있는 사람도 잘려야 되겠네. 고용 안 해. 그럼 노동 수요가 주니까 노동 수요 곡선은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자, 요 두 가지는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는 한계 생산 가치에 다이렉트 영향을 주죠. 생산물 수요도 영향을 안 준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물 수요가 감소하면 여러분 요거 어떻게 영향을 좀 따져볼까요? 수요가 감소하면 그 생산물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겠지. 네,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한계 생산 가치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영향을 줘요. 결국은 이거에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게 한계 생산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에 크게 영향을 줘? 그러면 노동 수요 늘 거야. 오른쪽 이동하고요. 이걸 작게 만들어? 그럼 노동 수요 줄 거야. 그럼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둘 다 결과적으로는 얘한테 영향을 주는데 공통점을 보면 시장 가격을 변화시키죠. 시장 가격을 변화시켜서 요거를 줄여버리는 거야. 반대면 반대예요. 자, 이제 나머지 두 개 봐보죠. 기술 봐보고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을 봐볼게요. 기술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 기술은 두 가지 다가 가능해. 여기 하나 있고요. 주의사항에다가 이렇게 놔뒀단 말이에요. 비교를 잘 해두셔야 돼요. 기술이 발전했는데 노동 보완적 기술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동자를 더 일을 잘하게 만드는 기술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커피를 만드는 기계가 있어. 옛날에는 손으로 갈았어. 근데 지금은 자동으로 만드는 기계가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한 사람의 커피 만드는 종업원이 만드는 양이 어떨까요? 많아지죠. 즉 노동의 한계 생산이 늘게 된다라는 거야.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 그러면 얘가 늘죠? 얘가 늘면 수요가 는다는 얘기죠? 수요가 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면 있는 애들 또 잘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노동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당연히. 잘라야 되니까. 요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한다고 무조건 노동 수요가 늘다, 준다가 아니에요. 그게 기술 발전에서 노동의 한계 생산을 늘리는 기술이냐, 아니면 노동을 아예 대체해버리는 기술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는 다른 생산 요소예요. 지금 우리가 노동이라 그랬으니까 다른 거를 자본이라고 봐보자고요. 이거 자본이라는 건 물적 자본. 여기 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 자, 예를 들어서 이 커피 기계가 물적 자본이죠. 요거의 가격이 하락했어. 그러면 이 기계를 많이 사겠죠. 다른 생산 요소의 구입이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많이 갖다 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동 기계를 많이 갖다 놓으니까 고용을 많이 사람들의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마치 제가 이런 기술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여기다가 한 대 있을 때와 한 대에서 두 대 있을 때. 그러면 여기 복잡하는 사람들을 이쪽에다 다시 또 갖다 놓고 또 신규 고용하고 이러면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정리를 살짝 해야 되는데 요 기술은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를 늘리는 것이다. 그러면 노동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근데 노동을 아예 대체해 보는 것이다. 그럼 노동 수요를 줄이죠. 왼쪽으로 이동해요. 두 가지 다 가능한데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여기서 이제 커피 기계를 갖다 놨는데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커피점에 근무하는데 커피 기계 한 대 있을 때와 두 대 있을 때 내가 두 개를 동시에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커피를 만드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다른 물적 자본의 투입이 늘어나면 이 다른 물적 자본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투입이 늘어나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는 늘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커피 두 잔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노동 수요 곡선이 요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한계 생산 가치 올라가고요. 노동 수요 늘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공급은 우상향합니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일자리 우리 입장이죠. 임금 많이 준대. 그러면 당연히 고용을 늘리죠. 자, 그러면
노동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게 임금이 있고 취향이 있고 시간의 기회비용이 있고 인구가 있다. 요 임금은 이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임금, 노동 공급, 임금이 상승했다. 그럼 더 많이 일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노동 공약 증가합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A점에서 이렇게 A점에서 B점으로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입니다. 자, 근데 나머지 것들은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취향의 변화인데 여자가 일에 취향이 없었어. 일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전업주부로 있었어. 그런데 여성이 이제 일하고 싶다 나도 밖에 나가서 그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노동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시장에 일할 사람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 공급 곡선은 그때 우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일할 사람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에 일할 사람이 적어지면 왼쪽으로 간다. 요 인구 변화도 마찬가지.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야. 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똑같은 얘기예요. 야, 나 일에 대한 취향이 생겼어. 나 이제 일하러 밖으로 나갈 거야. 일 안 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경제활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인구가 늘었어. 그럼 경제활동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노동 공급이 는다는 얘기니까 오른쪽. 그런데 두 번째 것. 시간의 기회비용. 여러분 기회비용은 포기비용인 겁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동을 해. 그럼 여기 이제 가사 노동도 있다고 치는데 요거는 이제 무급이잖아요. 무급 보통. 밖에 노동은 유급이야. 월급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냉장고, 세탁기 등이 보급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급 노동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유급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요걸 하면 이걸 선택하면 가사 노동을 포기했잖아요. 요걸 했는데 요게 이제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기회비용. 요 크기, 요것이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세탁을 하려고 그러면 세탁기가 없다고 치죠. 내가 8시간을 세탁을 했어야 돼요. 근데 세탁기가 있으니까 31시간이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8시간을 밖에 나가 일하기 위해서 8시간을 포기를 했는데 지금은 1시간만 포기하면 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기꺼이 포기하겠다. 이걸 이제 시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이거는 10만 원이라 그러면 요거는 만 원밖에 안 돼. 지금은 만 원을 포기한 거야. 그럼 내가 가서 만 원 이상만 벌면 유리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시간의 기회비용이 떨어지면 노동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하락하면. 시간의 기회비용을 유급 노동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냉장고나 세탁기, 뭐 셀프 빨래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인프라가 생기면 당연히 더 많이 일하러 나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둘이 만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임금이 있고 여기를 이제 고용량이라고 하죠. 그냥 수요 공급 합해서. 그럼 여기 노동 수요가 있고 여기 이제 노동 공급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게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노동 한계 생산을 가치를 결정하는 건 노동의 한계 생산, 그 다음에 시장 가격, 요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배우셨는데 이동도 아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다른 건 그대로인데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쳐봐요.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요. 생산물 가격이 올라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생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여러분 노동의 시장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올라가. 그러면 노동 수요가 올라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그럼 임금은 올라갈 거고요. 고용량은 늘 겁니다. 우리가 미시경제에서도 이 얘기 했잖아요. 수요 공급 곡선 움직였을 때 균형의 변화, 그죠? 그거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다른 건 그대로인데요. 노동 공급을 변화시키는 거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노동 공급. 예를 들어서 인구가 증가했다고 얘기해 보세요. 인구 증가하면 이제 경제 활동에서 노동을 할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노동 공급이 늘 거야. 그럼 노동 공급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원래 균형점과 비교를 해보면 임금은 떨어질 거고 고용량은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미시경제에서 했던 거를 응용해서 여기 이제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걸 균형 임금, 균형 노동량이고
초과 만약에 시장 임금이 균형 임금보다 높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여기 균형이 빨간 게 균형 임금이에요. 이게 1,000원인데 5,000원 준대요. 그러면 일할 사람이 많아지겠죠. 임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게 이제 균형 임금입니다. 요게 1,000원입니다. 그럼 여기 5,000원이 됐다. 그러면 노동 수요는 줄 거고 노동 공급은 늘 거예요. 그럼 5,000원에서 요만큼이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죠. 요게 바로 실업이에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보겠지만 실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더 유리한 거예요? 일할 사람이 많아. 그럼 수요자가 유리한 거야. 수요자. 기업의 협상력이, 기업이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라서 막 해. 그러니까 임금은 당연히 뭐예요? 하락한다라는 거야. 다시. 네, 수요자는 임금을 떨구려고 노력할 거니까. 만약에 반대가 되면 500원밖에 안 돼. 그러면 공급은 줄 거고 수요는 늘 거잖아요. 그럼 초과 노동 수요가 발생해요. 이러면 공급자 협상력이 커지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높이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임금이 상승해요. 언제까지? 균형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 균형에서 항상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균형에서 이탈할 수 있죠. 이렇게 이탈해서 초과 공급 올라가면 초과 공급이고 균형보다 낮으면 초과 수요가 일어나지만 요 메커니즘에 의해서 초과 노동 공급은 하락할 거고 균형으로 초과 노동 수요는 상승해서 순간적으로 균형으로 수렴해서 항상 균형을 유지할 거라는 거예요. 요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요렇게 균형으로 오는 걸 요렇게 얘기를 해요. 마찰 없는 노동시장 내지는 노동시장의 균형 달성의 조건. 저렇게 수식간에 여기 이제 균형인데 균형에서 이탈했다가 수식간에 요렇게 줄고 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하방 압력해서 균형으로 내려오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임금의 자유로운 변동, 신축적 변동 혹은 즉각적 변동. 임금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바로 내려올 수 있어야 돼. 내려오면 임금이 내려와야지만 다시 얘네들이 요거 따라 내려와서 균형으로 수렴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완전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완전 정보. 아, 어디에서 누가 얼마에 고용하고 이걸 다 알고 있어야지 가능하다. 여러분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이거 자유로운 시장의 진입과 탈퇴,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 완전 정보, 가격의 신축성, 요게 약간 살짝 더 들어간 건데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게 보장이 되면 균형 달성, 즉 마찰이 없다. 균형으로 바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안정적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 딱 필요한 만큼 시장에 노동이 공급되고 필요한 만큼 수요가 딱 이루어지는 요 균형점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효율적인 거죠. 이게 달성되려면 마찰 없이 요 세 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 현실은 마찰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불균형이라는 거야. 왜? 이게 여러분 자유로운 고용해고 사실은 안 돼요. 완전 정보 아니고 불완전 정보죠. 임금도 그러니까 요 임금은 하방 경직성을 현실에서는 띄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임금이 올라가면 바로 내려와 줘야 되는데 좀처럼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게 실업이라 그랬죠. 초과 공급이. 현실은 불완전 정보라는 거예요. 불완전 정보. 또 현실은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가 잘 안 돼요. 법적으로 막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하에서는 아래쪽에서는 현실의 요 두 가지 불안전 정보와 임금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현실은 노동시장이 마찰이 있다.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이동을 못하고 있다. 요걸 이제 한번 보자라는 거야. 첫 번째가 왜 마찰을 일으키냐. 그 요인 첫 번째가 불안전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노동시장은 만약에 노동시장이 완전 정보라 그러면 즉각적 취업이 가능한 거야. 직장 탐색할 때 어느 직장에서 보통은 이렇거든요. 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을 때 정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찾는 사람이나 고용하려는 사람이나 시간이 걸려요. 탐색하는데 요 시간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완전 정보.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마찰적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완전 정보. 여기서 이제 다음 강의에 배우시겠지만 이 마찰적 실업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는데 걸리는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거기에서 벌어지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늘 있는 실업이에요.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 그래서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들어갔어. 근데 1년 다니다 때려치웠어. 그러면 때려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바로 그 다음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들어갈 수 있으려면 완전 정보가 있어야 돼. 어떤 기업에서 어떤 연봉에 어떤 일꾼들을 구하고 있고 구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노동자를 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누가 지금 얼마에 일하려고 어디에 사는데 있다. 그럼 바로 전화 연결해갖고 바로 오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정보라면 마찰적 실업이 없는 거야. 근데 현실은 불완전 정보죠. 그래서 마찰적 실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직장 탐색에 시간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동안은 실업자로 있는 거야. 그래서 실업률이 0이 안 되죠. 즉 불완전 정보 때문에 벌어지는 실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찰적 실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강의에서 또 나올 겁니다. 이 마찰적 실업은. 자, 그런데 두 번째 프릭션, 이 마찰을 일으키는 게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에요. 원래 완전 마찰이 없는 쓰려면 임금이 신축적으로 즉각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 올라간 임금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임금이 균형에서 올라갔어. 그럼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노동 수요는 줄고 노동 공급은 늘어서 노동의 초과 공급이 벌어져요. 그러면 올라간 임금이 내려와 줘야 돼. 이제 그러면 내려오면 다시 수요가 늘고 공급은 줄어서 균형을 회복되는데 현실에서는 임금은 한 번 올라가면 하방으로 절대로 경직돼 있다.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 실업과 연결돼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나올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이해해 두죠. 산업 구조의 변화. 아직 장기적인 건데요.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에 벌어지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이다. 이렇게 지금만 이해하고 시장 임금이 균형 임금보다 높아 실업이 발생해도 요 상태죠. 시장 임금이 균형 임금을 하락하지 않는 현상을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노동의 초과 공급이 있어서 실업이 존재하는데 그때의 실업은 기본적으로는 구조적 실업이다. 이렇게 여러분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이 이런 일을 벌어지게 만든다. 이렇게만 이해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금의 하방 경직성은 때문에 벌어지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인데 이런 질문을 가능하죠. 임금은 왜 좀처럼 안 떨어지냐라는 거야. 그렇다면 자, 그 이유가 이 나타난 이유의 첫 번째가 제도라는 건 어떤 법 같은 거 얘기하는 최저임금제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노동조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저임금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균형임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그거보다 법으로 더 높게 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비자발적 실업이 요때 실업은 여러분 비자발적 실업이다. 최저임금제 하면 이 비자발적 실업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구조적 실업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경기적 실업도 보겠지만 자 균형임금보다 높으면 균형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하락하죠. 왜냐하면 법으로 못 내리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또 하나는 노동조합이에요. 이 법적으로 노동조합은 있어야 됩니다.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클수록 높은 임금을 받으며 균형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상승시킨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으면 임금 협상에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오진 않잖아요. 노동조합이 셀수록 더 심하죠. 그게. 제도적 요인에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가 효율 임금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efficiency wage라는 게 이게 간단한 거예요.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는데 얘가 종업원한테 100만 원을 준대. A 식당, B 식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A 식당에 있는 주방장이 B로 갈 수가 있어. 얘가 80만 원 주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얘보다 더 높게 주는 거야. 120 줄게. 그러면 이쪽으로 갈 유인이 없잖아요. 그게 효율 임금이야. 노동자에게 인센티브,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균형 임금보다 쉽게 말하면 다른 업체 임금보다 제일 중요한 말이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균형 임금 수준으로.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되죠. 만약에 임금이 하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노동자가 일을 적당히 할 거라는 거야. 두 번째, 그만둘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만둘 때 역선택이야. 일 못하는 애가 그만둬야 되는데 오히려 생산성 높은 일 잘하는 애가 먼저 퇴사를. 왜? 일 잘하는 애는 다른 기업 가면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아예 초반부터 더 높게 줘버리는 거야. 그걸 효율임금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또 마지막 하나는 심리적인 거예요. 자기네 어떤 노동자가 임금이 떨어지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걸 싫어하지.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임금은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더라. 그래서 실업이 발생하는데 그때의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비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퀴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노동시장의 균형과 임금의 하방 경직성. 대한 설명을 좀 전에 한 거죠. 하방 경직성. 역선택 방지를 위해 기업은 자발적으로 효율 임금을 하죠. 역선택이라는 게 뭐겠어요? 일 잘하는 애가 그만두는 거. 요걸 막기 위해서 더 높게 주는 임금이 효율 임금이잖아요. 지급할 수 있다. 맞죠? 노동조합과의 협상력 강화로 인해, 그쵸? 노동조합이 있으면 제도적 요인에서 균형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입김이 세면. 임금 삭감에 대한 노동자의 반대가 있다면 임금은 낮아지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임금 삭감을 좋아하지 않죠. 누구나 다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은 하방 경직성을 띈다. 이것도 다 맞는 얘기죠. 노동시장이 완전 정보를 달성해도 마찰적 실험 아니죠. 완전 정보를 달성하면 마찰적 실업은 없어요. 왜? 즉각적으로 실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다음날 다른 기업으로 출근할 수 있으니까. 불완전 정보일 때 발생하는 실업이 바로 뭐예요? 마찰적 실업인 거야. 네, 완전 정보가 있으면 마찰적 실업은 아예 실업이 없어요. 마찰적 실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실업은 달성해도 달성하면 마찰적 실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